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의 시장의 분위기는 참 양호하네요.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면서 좀 그래도 지금까지 봤던 손실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깥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나오는 이 빨간불은 어느 정도 좀 단비 역할을 해주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한국금통위에서 기준 금리를 발표했죠.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빅스텝은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3회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기존에 예상을 했던 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상했던 2.7%를 밑돌 것으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막 그렇게 나아지거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또 양시장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오르고 있더라도 내 계좌 상황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 진단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 그리고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갖고 계신 종목들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전화 문의 상담도 가능하니까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제 789명이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 출석 체크를 또 빼먹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출석 체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그마 님도 오셨고 서단계 1년차 님도 함께 나와 주셨네요. 네, 모두 환영합니다. 준호 님, 네, 비도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처럼 좀 우중충하고 비도 오고 할 때는 그냥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뭐 이번에 네, 마그마님, 서단계 1년차님, 제갈공명님도 지금 출첵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출첵합니다. 웃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함께 웃는 얼굴로 반겨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대한도글협회님까지도 오셨고 강규식님도 처음 뵙는 분인데 네,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두 함께 나와주셨는데 댓글에다가 종목명이랑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올려주시면 또 열심히 진단해 드릴 테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최병훈 전문가와 통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시장이 오르네요. 그런데 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 게 국제 유가가 소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정유주들이 좀 타격을 입었고 이에 비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항공주들이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국제 유가가 진짜로 진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현상일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갈피를 잡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유가 전망을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러시아에서 관련된 에너지를 통제해서 공급을 유럽에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협박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거의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가을 정도면 대다수 국가들이 유럽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대책이 완비되지 않을까. 러시아산을 많이 공급 중단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길게 보면 저는 이제
4분기부터는 추세 하락은 유가는 된다고 미리 보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100달러가 깨지고 나서 어제 다시 또 95달러와 최근에 보는 걸로 가장 저가인데요.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확신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고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기화될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한다면 유가는 당연히 추세적으로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것은 공장 가동이라든지 활동 인구가 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수요와 공급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공급 차질이 좀 있다 하더라도 수요가 줄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가 하락은 저는 기정사실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가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에 코로나 이후에 잠깐 좋았다가 그 전부터 한 10년간 지금 경기 침체의 저성장은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이 저성장 고착화 국면을 코로나 국면의 유동성으로 모든 자산가치 올라가니까 경제가 고속 성장으로 간다. 이렇게 본 것은 잘못된 거고요. 유동성에서 자산가치 올라가고 모든 게 좀 좋아진 거지 실제로 저성장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유가는 구조적으로 소비적 수요가 줄어들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공급 차질은 계속해서 좀 해소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오늘 13일 날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15일 날 사우디까지 방문해서 어떤 이제 정산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정산을 하더라도 당장 크게 정산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복구로 이렇게 정산 시설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정산 합의가 또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이라든지 코로나 재유행이라든지 유럽의 경기 침체가 좀 더 장기화될 우려가 크면 유가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디까지 내려간다 이런 것은 굳이 전망에 두지 않고 고점은 지난번에 122달러, 123달러에 찍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 차트를 보면 일봉 유가 차트인데요. 지난번에 8월 달에, 3월 달에, 3월 8일 정도, 123달러, 고점 WTI 기준으로 123.7달러에서 이번에 6월 9일 날 121.5달러 가고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지금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고요. 장기화된다 우려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길게 이렇게 보더라도 2020년부터 꾸준히 올라왔는데요. 급격히 좀 지금 현재 꺾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세 반전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물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 오히려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갈 건데 올라간다면 저는 10월 하순이나부터는 오히려 빠질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보면 하락에 대한 투자의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 시장에서 보면 유가가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한 업종도 있습니다. 오일주, 정유, 조선, 브렌트 조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조선도 있죠. 그 다음에 화학도 일부 화학은 경기 필수적이기 때문에 화학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쪽에 기계 이렇게 조선 쪽은 다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을 걸 보이고요. 지금도 유가가 추세 하락을 내년까지 계속 한다면 모멘텀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투자에 대한 접근을 보수적인 접근을 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은 좀 피하는 업종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전략을 짜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3개월 만에 100달러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지금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배경에는 경기 침체가 도사리고 있어서요. 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침체 불안감이 도래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는데요. 지금 일단 좀 전망을 살펴봤을 때는 이 국제 유가가 앞으로도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유보다는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국제 유가 계속해서 이 흐름 파악해 보시면서 좀 체크 포인트로 두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국제 유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네, 강규식 님이 눈팅만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진단쇼는 그 누구든 다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좀 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종목도 어떤 종목이든 다 괜찮으니까 댓글에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오셨고요. 러브님 오셨고 블루실장님도 함께 나타나 주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점심시간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새곰지말님도 함께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국제유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상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코스맥스를 들고 오셨네요. 매수가가 85,367원으로 이 8만 원대에 진입을 하셨고 보유 비중이 3%라고 하시는데 다행히 보유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매수가까지 가기 힘들지 그리고 얼마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코스맥스 85,000원 부근에 진입을 하셨으면 좀 예전에 진입을 하셨던 것 같고 최근에 이 제조업 해가지고 뭐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을 만한 이슈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 비중이 적으니까 손절을 하는 게 나을지 이 부분이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코스맥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는 보유를 하시고 코스맥스는 이제 화장품 ODM 기업이죠. 화장품 어떤 기업에서 회사에서 뭐 어떤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예를 다 주면 기술 개발, 연구 개발 해가지고 같이 브랜드를 해서 만들어 줍니다. 이래서 아모레퍼시픽에 뭐 이제 관련된 하면 같이 생산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설을 좀 해서 여러 가지 고객사가 많아지면 정설해가지고 개발해 생산해주면 전체적 매출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이익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ODM에서 OEM에서도 아주 괜찮은 화장품 회사예요. 그래서 과거에 화장품 시대에 중국이 서부 대개발하고 나서 아파트나 집에 들어가면 그 다음 여유 있으면 화장품하고 놀러 가잖아요. 화장하고 그죠. 그랬대 화장품 시대에는 많이 좋았던 종목이죠. 그래서 좋고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돼서 아마 봄 정도에 이렇게 조금 입지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입질이라 그래서 그런데 3% 비중을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 3% 비중 사서 지금 손절할까요? 번진까지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3%까지 100% 수익 나도 내 계좌는 3%밖에 안 올라가는데 3%를 종목을 다 꽂겠다면 내 계좌에 30개 종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펀드 매니저겠죠. 한 펀드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는데 많은데요. 그러면 지수를 이길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3%니까 괜찮은 기업인데 최근에 뭐 다 주가는 빠졌으니까 비중 워낙 적기 때문에 이거 손절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본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보면 실적 먼저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매출도 15% 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226으로 83%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죠. 20년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났었고요. 그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났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매출의 7%밖에 예상이 안 되고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었죠. 이익은 뭐 늘지만 자, 그 다음에
23년 내년도는 좀 더 보더라도 그래도 가그 2021년도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비슷해요. 그죠? 그럼 이 주식은 중장기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정도의 매출이 내년에 나온다 치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12만 원 정도가 작년에 적정 주가까지 갔다. 그럼 내년에 다시 작년까지 오더라도 장이 좋다면 다시 뭐 10만 원대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스토캐스트도 침체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워낙 많이 빠진 가격에서 기업이 실적이 단단한 회사라서 반등은 해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반등 목표가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반등 목표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8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여기서 8만 원부터 8만 3천 원인가? 그렇죠. 7천 원 사이.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8만 5천 원에 사셨잖아요. 이게 사면 많이 빠져서 사는 것은 왜 잘못 사셨냐면 공부를 차트 공부 안 해서 그런데요. 14만 원대 고점에서 주식 한번 빠지잖아요. 그게 그럼 여기가 바닥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경우든지 바닥이 안 나옵니다. 하락 조정은 3번 정도, 2번 임펄스 파동이기 때문에 다시 또 빠져야만 하락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빠질 때 고점을 이렇게 알고 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싶으면 주봉을 켜놓고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빠지는 내천자, 그죠? 빠지는 게 최소한 3번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바닥은 안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빠진 듯 해야만 거기서 3번째 바닥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54,300원이 만약 붕괴되고 내려가면 20% 비중까지 실어도 되고요. 그 정도 괜찮은 회사고 지금은 비중을 실른다면 3%인가 7% 더 비중을 실어서 평균 단가를 7만 원 정도 이하로 맞추시면 충분히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목표가는 78,000원 드리겠습니다. 78,000원 목표가에 지금 추가 매수해서 한 10% 비중으로 가서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관련해서 우선은 보유를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보유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시잖아요. 3%만 들고 계시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격이 조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7만 원대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코스맥스 잘 판단하셔서 이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셔가지고 더 많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코스맥스가 이 화장품 제조업체에서는 가장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또 찾아보니까 이제 펫 사업에도 진출을 한다는 그런 흥미로운 소식도 있어가지고 펫 사업에서는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네, 그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코스맥스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전화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통화는 힘든 상황이라고 하셔가지고 화면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효성첨단 소재고요. 진입 단가가 50만 3,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57%라고 하시는데, 이 효성첨단 소재, 수소 관련한 관련주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관심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게 쭉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가 많이 밀려서 사실 진입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를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이 부분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뭐 효성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주식도 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87만이니까 지금 40만이면 반타작 된 거죠. 이렇게 고점이 크게 올라간 주식 중에 이제 괜찮은 기업들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정설도 해가지고 최고의 기업들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의 50%는 기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87만 7천 원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지금도 보유하고 내려가면 더 산다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비중이 지금 57%인데요.
5만 원, 50만 원 정도에서 그럼 지금 최근에 내려왔을 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차트의 파동을 보시면 한번 이렇게 2번 정도 내려와야만 받아요. 한 번에 내려왔을 때 너무 성급하게 사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탄소섬유, 특별섬유 이쪽 타이어 코드라든지 이쪽에서는 수급도 타이트하지만 결국은 경기가 침체된지 나빠지면 결국 이쪽 화학 쪽, 소재 뭐 이런 쪽이잖아요. 당연히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회사의 실적은 첨단 소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습니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매출도 타격을 받죠.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이 고점 87만 뚫는다는 것은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도 과도하게 올라갔다 보기 때문에 평균 기본 50만 원대 내외가 적정 주가로 보거든요.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더라도 그 가격대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효성처럼 50만 원대 초반에 샀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본전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뭐 24만 원, 5만 원 뭐까지 내려오면 그때 안 내려온다면 또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본전 팔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 화학 산업이나 이런 쪽은 경기 장기 침체 우려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 수혜주라고 경기가 좋아져야만 가는 그런 종목이라 보고 하시고요.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간 거죠. 과거에도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절대로 안 갑니다. 이게 계속 안 갔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1만 원 정도 때는 저는 단기 바닥이라 보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찍고 올라간 다음에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47만 원, 8만 원 정도. 그래서 48만 원 정도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내년 상반기까지 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다시 문의하든지 하시기 바라겠고, 현재는 손절했다 크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이 괜찮은 기업, 성장하는 기업에서.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48만 원 목표가 하면 그때 손절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일단은 좀 길게 바라보셔야겠네요. 이 경기 상황이 어느 정도 좀 나아져야 이게 반등 움직임이 좀 실질적으로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효성 첨단 소재 지금 손절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셨기 때문에 일단은 47만 원 부근 그때까지 노려보시고 좀 들고 계시다가 그때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적으로는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들고 계시면서 이 주가 흐름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반등 움직임이 시장 전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종목을 많이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섹터에서 하나씩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네, 요즘에 좀 이렇게 올랐을 때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시장이 오를 때 내 종목도 같이 오르면 좋겠지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하면은 괜시리 더 고민이 더 깊어지니까 네, 정말 잘들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에 종목들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 잘 참고하셔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러브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증권주인데 하나투자증권을 가져오셨고요. 6,377원에 진입을 하셨고 보유 비중은 2%로 작은 비중입니다. 반토막이 났는데 매수가까지 힘들면 어느 정도 반등 시에 손절을 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손절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반토막이 나서 3,000원 초반 부근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이게 증권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뭐 증권주가 무더기로 신저가를 나타냈다. 뭐 증시 불안과 함께 뭐 거래 대금도 급감했기 때문에 지금 좀 시들시들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더 갈피 잡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증권주는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월만 갑니다.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내년에 갖고 있어도
앞으로 2, 3년 동안도 회복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고점까지는. 지금 6,000원대니까 8,200원 고점에서 왜 이 주식을 샀는지 그냥 그때 당시에 작년에 가상화폐 수혜주라고 해서 갔죠. 지금 가상화폐도 지금 뭐 거의 반의 반타작이죠. 고점 대비. 모두 8,000에서 이게 보시면 4,000에서 거의 지금 2,000원 반의 반타작 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즉 테마주 사가지고 물린 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상화폐란 게 예를 들어서 저 8천만 갔다가 지금 2천만대 이렇게 있는데 그럼 다시 8천만 이상은 간다는 확신이 있고 그에 대한 공부를 많이 있으면 갖고 있다가 또 내려가면 더 산다든지 뭔가 해보면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불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돈 가지고 올라갔을 때 유동성 때문에 그때 잠깐 사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시 가상 여러 가지 뭐 고점을 간다 좋아지면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수혜인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원래 이 주식에 그거 없을 때 평상시 2017년도나 그 전에는 3,000원대 뭐 많이 가야 4, 5,000원 그러니까 지금 6,000원대 샀기 때문에 이것은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비중을 2% 샀네요. 2% 산 거 가지고 그냥 결단력이 필요한 거지 종목 분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2%면 2%에서 10% 아니다 30 절반 깨져도 지금 30, 50 몇 프로 깨졌네 그죠? 그러면 계좌 1%밖에 손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를 들어 종목이 백화점처럼 쫙 모여 있는 거니까 정리 차원에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손절하고 그 손절한 걸로 이렇게 그냥 아무 것 없이 테마에서 움직인 거 말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내려가면 더 좋은 기분이 좋아서 더 사고 싶고 수입이 생기면 단 얼마라도 사고 싶은 그런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으로 손절해서 다 갈아타시면 회복이 쉽게 됩니다. 아마 종목이 상당히 2% 샀으면 많을 것 같은데 대다수 이렇다면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고요. 지금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정권주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도 아직까지 바닥을 안 찍었습니다. 여기서 반타작 돼야만 또 바닥을 찍을까 말까 그럴 겁니다. 아마 다시 가상화폐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생각한다면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전략 매도하고 다른 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증권주를 향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지금 특별한 뭐 모멘텀도 없고 좀 기다리는 것도 별로 비효율적이다 이런 평가를 주셨으니까요. 네, 증권주 지금 들고 계신 비중이 많지가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정리하시고 차라리 다른 섹터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재정비도 잘 해보시고 더 탄탄하고 더 안정적인 포트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팁을 얻어볼 수 있는 게 참 요즘 시장 분위기에 따라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 시장 분위기랑 또 다르게 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잘 캐치를 하셔서 대응 전략을 펼쳐봐야 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 진단쇼에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꼼꼼하게 체킹해드릴 테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전화 문의도 언제든 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종목 진단을 좀 해봤는데 우선 또 제가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장 초반부터 나왔던 이슈였는데요. 이 달러화 그리고 유로화가 2002년 이후에 처음으로 페리티에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페리티라는 게 이 1대1 비율로 간다고 하는 건데 유로화가 이렇게 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유럽 경제에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국제 금융시장 전반에까지 확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ECB의 행보가 다시 한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이 전망 관련해서는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훈입니다. 네, 오늘 유럽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유로화가 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지고 ECB 쪽에서도 긴축 움직임에 나서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다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혼란스러운데요. 이게 좀 유럽의 위기가 이제는 연준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궁금한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우선은 이제 유럽에서도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부각이 된 부분이 결국 이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 그리고 이제 뭐 물가지수 상승 이런 부분인데 이제 유럽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제조업 국가이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가 유로화의 약세란 부분이 독일의 경제에 따라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의 강세란 부분의 배경 자체가 유로화 약세인 거고, 이제 패러티라고 해서 1대1 비율, 이 구간까지도 올라왔다 되는데, 이미 시장에는 미증시도 마찬가지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다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결국은 지금 현재 달러 대비해서 약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아직까지 유럽에서는 금리 인상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CB가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가 이번 연준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75bp를 인상한다면 이제 2.25에서 2.5%가 되는데 이제 ECB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ECB에서 금리 인상을 좀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는데 결국 지금은 달러와 강세뿐만 아니라 각국의 통화를 좀 강하게 만들어야지만 실질적인 이제 물가 압력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다 반영된 내용이라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크게 우려한다라고는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작년 5월 말 6월 달에 대비해서 이제 현재까지는 거의 한 20% 가까이 올라왔다 되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앞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오히려 미국에서의 달러 강세분만큼 원화 약세가 나타났었다가 지금 현재는 오히려 미 달러의 강세분보다 덜 나타난다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공급망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불러온 케이스였던 부분에서 이게 얼만큼 빨리 완화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약세가 그렇게 세지 않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이제 시장에서 먼저 반등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거의 뭐 각자 도생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이제 세계 경제 자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함께 움직였다고 하면 이제는 철저하게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좀 이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요즘에 이런 시장 분위기나 흐름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이 한 나라에서 뭔가가 터지면 결국에는 연쇄적으로 다 같이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연준 쪽에서는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기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 효과가 조금씩 미미해지고 있고 이제 ECB 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많이는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이슈가 나오는 게 앞으로 좀 더 시장에 영향력을 많이 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ECB 그리고 유럽 쪽에서 또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경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무겁게 나눠봤는데 가장 궁금한 거는 네, 종목이겠죠. 그래서 바로 지금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까꿍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가 17,300원이고 보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매수가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15,000원 부근까지 밀린 상황이라서 원금 회복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지금 17,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려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온유영님? 네. 소부장 업체들 다들 요즘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DB하이텍 경우도 상당히 큰 폭의 급락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 쪽은 앞전부터 자주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IT 재고 쪽 이쪽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봤었던 뷰가 지금 많이 떨어진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도 재고라든지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가격의 상승이란 부분이 나타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주가에서 차익 실현과 그리고 하락이 세게 떨어진 그런 케이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전망 자체가 뭐 EPS가 한 2,000원 정도 얘기를 하니까 뭐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뭐 부담을 가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앞전에 장밋빛 전망이 지금은 약간은 회색 정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15,000원 전후대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든든한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17,300원이라는 자리대 그 라인대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 이 가격대 정도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IT 소부장이라든지 이쪽에서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려면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 강한 상승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마 빠르게 나오면은 뭐 내일 만기일과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시청자분의 매수가 하신 가격대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올라옵니다. 다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인데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전략을 좀 짜드린다면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17,300원 좀 윗자리가 되죠. 17,500원 전후 될 텐데 그 라인대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21선을 안착하는 과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얼추 가격이 16,500원 정도 거기서 이제 지지에서 한번 받을 거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이 하나 더 나온다 됐을 때가 앞전에 갭이 나타나면서 매물이 없는 구간 18,500원 정도 여기까지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쓰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이 18,000원 부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정리 잘 해보시고요. 수익률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 호재 소식이 한 번 나왔다가 또 악재 소식도 겹쳤다가 지금 갈피 잡기가 참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머리 맞대고 이슈도 체크를 해보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채팅에서 훈훈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더니 여기서 블루 실장님이 제 거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주식에서 이렇게 좀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거 서로 사고 팔고 막 바꾸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장은 안 되나 봅니다. 네, 그런 시장이 좀 당근마켓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누군가가 그런 시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인데 전화 연결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명신산업 29,24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29,240원. 지금 좀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17,000원까지 예, 예. 내려와서. 네. 네, 알겠습니다. 답답하시니까. 전략 좀 궁금한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할지 기다릴지.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온용님께 물어볼게요. 네, 온윤영님, 지금 명신산업 29,000원 부근에 진입을 하셔서 1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수급도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다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네요. 외국인 쪽에서.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들고 있을지 뺄지 이렇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동차 쪽이 오늘 좀 강하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전망이 현재 국내에 있는 업종들 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것도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하반기에 따른 문제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자체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진이라는 것들이 제일 뛰어난 상태가 현재 자동차 업종인데, 명신산업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전용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워낙 높은 케이스고, 다만 이제 현대 기아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 작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 탄력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앞전에 워낙에 공모가 대비해서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공모가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 반등이 좀 약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선은 이제 주가 자체가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그러고 나서 현재 중요한 가격대가 17,000원에서 18,000원 현재 위치인데, 이 라인대를 우선은 올라타서 안착하는 과정까지가 1차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000원, 2,000원 이 정도 라인대를 좀 빨리 나온다가 되면은 이제 8, 9월달 전에 나올 수 있다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라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부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중이 많지는 않으신데 비중을 조금 추가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자동차 부품 쪽을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기아차 비중이 높은 쪽을 하신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 자체를 어느 정도 비중을 추가로 해가지고 나온다는 관점을 한다면은 17,000원짜리 때 좀 아래짜리, 그러니까 이제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을 준다면은 그 물량을 이제 추가를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22,000원,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 여기서 그 추가분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물량만 좀 더 끌고 가가지고 평당이 많이 떨어졌을 테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24,000원 정도를 나온다가 되면은 그때는 한번 정리를 하신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명신산업 관련해서 좀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유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수익을 챙기자 이런 말씀 주셨네요. 어땠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수익 챙겨가세요. 예. 19,000원대랬죠? 16,000원대? 네. 예. 네, 지금까지 명신산업대에서 진단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 이쪽에서 호실적 발표도 있었고, 뭐 이번에 현대차 쪽에서 공장 국내에 다시 신설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 오면서 좀 이런 관련주들,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함께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 종목도 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갈공명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고 7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보유 비중이 22%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은 손실을 안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할지 아니면 시간 대비 뭐가 없는 것 같으면 나올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운용영님 이번에 현대차에서 호재 소식도 들고 왔잖아요. 그에 이렇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현대위아가 현대차 신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현대 기아차의 2분기 실적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실적 전망과 목표가 하향이 없는 업종이 현재 완성차 이쪽이 가장 두드러지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 위아를 비롯한 부품 쪽도 앞으로 좋아진다. 이 관점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SUV와 그리고 이제 대형 4륜 구동 이쪽에 대한 부품 공급이 원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에 러시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적 전망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는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가 나타난다는데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신공장을 증설하게 될 경우 거기에 납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자체가 지금 현재 매수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하반기 가고 내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열병화 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나타나는 해가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조금 올라간다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어려운 가격이 어디냐라고 할 때 7만 원에서 7만 3천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7만에서 7만 3천 자리대를 올라탄다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 위로가 가능하다는데 여기까지 시간 투자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내년에 대한 업황 기대치가 하반기 붙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면 그때는 8만 원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중이 뭐 적은 비중은 아니셔서 추가를 하시다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져가도 충분한 지금 회사와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위아 관련해서 일단은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잡고 가보자 이런 말씀 주셨네요. 네, 현대 위아 이번에 현대차에서 공장을 새로 만든다 이런 소식도 전해왔잖아요. 그래서 부품주를 향한 이런 분위기 개선은 확실히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만큼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위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많은 수익 챙겨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 또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아까는 코스맥스로 이 화장품 제조업체 관련해서 상담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 화장품 자체에서 좀 대장으로 꼽히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왔네요. 네, 금목서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16만 3,500원에 지금 매수 단가 책정이 됐고요. 2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물타기를 해서 평 단가를 낮췄는데 이거를 손절을 안 해도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이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좀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네요.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다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4% 넘는 상승률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좀 괜찮다면 조금 더 물타기를 하셔서 들고 가실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운용형님, 이 아모레퍼시픽 좀 의견이 분분한 종목인 것 같아요. 운용형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선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관점인데 중국에서가 최근 들어서 봉쇄를 한다. 이런 거는 악재로 인식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온라인 쪽이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에 나중에 관광 쪽에서가 이제 본격적인 면세점 판매라든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이제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시장 상향이 좀 녹록지 않다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낙폭과대가 아닌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싼 종목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황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 경기 침체부터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자 하나씩은 이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 요인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밸류가 좀 더 비싼 쪽은 그런 부분에서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저점은 이제 만들었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반등 탄력이 얼마큼 나올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1차적으로는 15만 원 전후가 굉장히 저항이 셉니다. 그래서 15만 원 전후를 우선은 이 라인대에서 비중이 좀 작으셨으면 지금 추가해가지고 이 라인대에서 비중 축소한 게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축소가 되기는 좀 힘든 그런 비중인 거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가 기술적으로 볼 때 작년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약 38.2% 정도? 그 정도 회복을 한다 했을 때가 이제 수익 전환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추가라는 쪽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져가시다가 15만 원짜리대를 회복해서 안착하고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대 회복, 안착, 그리고 나서 반등 하나가 더 나온다 될 경우는 17만 원 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열려 있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가져가신 쪽으로, 다만 바닥 자체는 만들어졌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다 정도,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봐야 할 그런 타이밍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참고하셔서 여기에서 손실을 좀 많이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LG전자인데요. 봄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14만 4천 원 매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8% 들고 계시는데 이 대응 전략 자체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LG전자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좀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나간 종목이라서 이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갈피 잡기가 힘든 종목인 것 같은데 LG전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용형님? LG전자는 시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서 저점을 만든 자리가 2020년도 이제 박스권을 만들었던 지수 자리 때 그 라인 때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IT 가전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전망이 별로 안 좋죠. 실적 자체도 약간 가미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좋은데 이제 전기차 관련된 전장 부품 사업 이쪽이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LG전자는 지금 아까 이제 소부장 얘기를 해드릴 때 지금 현재 IT 관련된 재고가 좀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가 이제 재고 소진을 좀 하고 그 신규 구매 수량이 늘어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장 부품에 따른 모멘텀을 받아서 가야 반등 자체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이 나올 때 그나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매물을 많이 쌓으면서 내려온 케이스는 아니라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반등이 세게 나오면 11만 원 초반에서 12만 원까지가 우선 열린다 정도,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좀 높게 잡히신 상태라서 이거 가격을 회복하거나 넘어가느냐 부분은 굉장히 긴 시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경기 침체라는 이 우려 부분이 완화가 돼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때는 한 11만 원대 초반 정도가 당분간은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거를 뭐 추가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셔서 11만 전후로 갈 거냐, 이 정도 싸움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현재는 갖고 가셔서 11만 원대 라인대에서 회복 안착, 그 다음에 상승, 그 기대치까지 가게 될 경우는 그래도 14만 원이 좀 나오기 힘든데 한 매수가 그래도 근처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는 11만 원 부근이 기점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1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어떻게 좀 원금 회복으로 갈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재현 운용이니까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네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더 강합니다. 1% 넘게 오르는 중이니까요. 이렇게 오후장도 이런 진단 받았던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장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